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90년 3월 28일 학원의 자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향해 한치 부끄럼 없이 투쟁하다 처절한 죽음으로 간 열사이기 이전에 불행했던 한 시대의 젊음, 고 김영감 열사. 반역의 시대, 반역의 절망 속에서 폭력과 협박으로 무너져 내리는 육신을 바둥케 하는 채 투쟁하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다가온 열사. 그리고 이제 김영감 열사의 4주기를 맞이하면서 살아있는 우리는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그의 죽음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과연 그의 죽음은 경찰당국의 발표처럼 단순한 교통사고사였는가? 또한 김영감 열사가 사망하기 전 동우전문대학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강원도 속초시 노악동 산 244번지 속초 동우전문대학을 찾아갑니다. 강원도 속초시 노악동의 동우전문대학. 새로운 신입생과 새학기를 맞이하여 활기가 넘치는 이 대학은 지난 80년 11월 3일 학교법인 동우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설립이사장인 전재욱 씨는 동우학원을 진정한 전인교육의 현장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또한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할 수 없는 폭력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자주적 의지를 저지시키는 등의 작태를 보여왔다. 특히 학원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이러한 폭력 앞에 학생들은 아무런 보호막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학원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주장하는 전재욱 재단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학원 운영 방법이었다. 그 당시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누가 그러한 폭력을 사주하였는지 당시 재학 중이던 한 학우의 이야기를 듣는다.
88년 이전 상황과 89년 이전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로 하면요. 88년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학우들의 의지가 학원 자주화 투쟁의 어떤 의지보다 학문적인 면, 생활적인 면에 많이 치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학교의 전반적인 학원 문제가 이렇게 문제시 되면서 89년 4월 12일 학원 민주화 실천위원회 그런 싸움 속에서 동우민주화 실천위원회는 4월 12일 날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일간의 그 학원 자주화 투쟁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4월 12일 학원 자주화 투쟁 즉 동우민주실천위원회 발대식이 있기 전까지의 어떤 그 동민이 사람들의 그 고생들 잠깐만 얘기하자면요. 즉 탄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개인적인 테러라든가 쉽게는 집에 전화한다든가 아니면 그 과 교수의 어떤 학점이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탄압의 깊이가 점점 가해지면서 학생과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만나면서 제적을 시키겠다 아니면 뭐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학원폭력배에 의해서 개인적인 집에 찾아가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죠. 이래선 되겠냐. 그렇지만 그 실례로 뭐 너희들 한번 속해서 계속 살고 싶으면 그 일을 계속 해봐라는 둥 어떤 식의 그런 아주 협박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대식 있기 한 2, 3일 전, 즉 한 4월 10일경쯤 될 겁니다. 저와 저희 동기인 88학번 김영길이라는 학우가 있었습니다. 그 학우와 학생과 직원과 학원폭력배 그 4명 정도가 4명과 저 2명과 그 사람 학생과 직원과 학원폭력배 그 2명과 같이 반강제, 지금 납치라고 할 수 있겠죠. 반강제로 봉고차에 의해서 저 아주 후미진 곳 미실령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가는 과정 속에서 협박을 받게 되죠.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정말 학교를 다니고 싶고 속초에 계속 살고 싶으면 이 일을 계속 해서 좋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집이 속초니까 진짜 살고 싶으면 니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의를 응징하고 정의와 진리를 고추 세우려는 학생들은 마침내 갖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참 진리의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 학원에서 최초로 결성되어진 학생들의 자랑찬 자주적 결집체 동우학원 민주실천위원회의 결성. 이어 89년 4월 12일 위 단체 출범식 이후 10일간에 걸친 학원 자주화 투쟁으로 폭발하였다. 그것은 이 동우전문대학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는 한마디로 놀라운 충격이었으며 지각변동과도 같은 분노와 한이의 함성이었다. 학생과 측이 주도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들이대었던 제적의 협박을 딛고 일어선 동전의 학생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많은 인파로 늘어났으며 마침내 저절로 전제욱 학생의 퇴진을 소리높이 외쳤다. 그리고 그러한 함성은 학원의 자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래로 울려 퍼졌다. 전제욱재단의 1인 독점 운영에서 우리 모두의 학원으로 부당한 대우에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함성으로 그리하여 마침내 4천 동우인의 삶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가 이룩되는 자주학원 건설이었다. 더불어 오욕과 굴절의 세월로 점철된 이 학원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는 투쟁이었으며 부끄러운 모교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교로 나아가는 애틋한 학원사랑 정신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모두의 여망인 자주학원 건설의 길은 너무도 험난하였다. 경험의 부족과 학교 당국의 집요한 탄압 끝에 89년 학원 자주화 투쟁은 결국 패배하였다. 하지만 학원의 자주화를 염원하는 학생들의 높은 결의마저 쓰러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어진 학원 당국의 보복적 조치로 인해 학원 내 민주 세력은 동민이 위원장의 제적을 시작으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내어야 했다. 그러나 연이은 탄압에도 굽힘없이 전제욱재단의 본질을 폭로하며 투쟁하자 마침내 학원 당국은 단지 보고된 시간보다 30분 먼저 공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아리 학생 8인을 무더기 제적시키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분노한 학생들은 89년 2학기 기말고사를 전면 거부하고 학장실을 점거하는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학원 당국은 살인 대접 조치를 단 하루 만에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결의 힘으로 쟁취된,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이 기말고사 거부 투쟁은 89년을 재학 중이던 학생들에게 있어 참으로 귀중한 승리의 경험이었다. 그러한 투쟁 속에서 용기를 얻은 학생들은 그동안 학원 당국과 결탁 내지는 묵인 방조하며 학원의 민주적 발전에 반동적인 행태만을 보여왔던 기존의 어영 총학생회를 극복하고 참다운 총학생회를 건설하고자 제1대 자주총학생회 건설의 힘으로 뭉쳤다. 바로 이때 제1대 자주총학생회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가 바로 당시 동학원 민주실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용갑 씨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의지는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자주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학원의 곳곳에서 학생과 측이 고용한 폭력배에 의해 무참히 테러당했으며 납치, 감금, 협박으로 점철되었다. 그들의 폭력은 단순한 주먹과 발길질이 아니었다. 낫, 쇠파이프, 강목, 손도끼, 심지어는 일본의 사무라이나 가지고 다니는 일본도가 등장하는 살인적 폭력이었으며 사시미 칼에 시퍼런 광채가 번뜩이는 야만적인 살인극이었다. 이렇듯 잔혹한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루어진 동우전문대학의 제5대 총학생회 선거는 마침내 이 학원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염원하는 학생들의 당당한 압승으로 기결되었다. 최초의 자주총학생회 기치를 들고 출마한 김용갑, 김은숙 후보의 승리였던 것이다. 이 당시 선거에 함께하였던 한 학우의 말을 들어보자. 89년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운동권 학생과 타 지방에서 오는 학생이 총학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기도 하남시에 온 김용갑 학생이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학교 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저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실례로 제가 선거 참모로 뛸 때 저희와 반대쪽인 선거 참모장이 저를 보고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나갔었는데 약 1시간가량 얘기를 하다 보니 또 다른 두 사람이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왔습니다. 오더면 거의 협박조로 얘기하듯이 따라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거기 있을 때 제 실정으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룸사롱 같은 곳이었습니다. 룸 안에 들어가자마자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을 퍼부면서 한 명은 잿대를 들고 한 명은 병을 들고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잿대를 들은 한 사람이 저에게 잿대를 던지고 저는 그걸 피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제 나이도 어리고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대충 둘러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에 학교에서 이용했던 폭력배들을 시내에서 만나면 골목으로 끌려가서 여러 차례 맞고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이 일을 하던 여러 학우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우전문대학교 동우전문대학교 학생회장이 학보사에서 취재를 하자는데 학교 내에서 하지를 못하고 바로 시내 외곽 지역인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김용갑 학생이 당선됐다는 것을 들은 것은 어느 구석진 여관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듣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는가?
이러한 우리들의 소박한 희망이 마침내 비극적인 종말로 기결될지 말이다. 학생들이 자주 종합생회를 건설하였다는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전지옥재단은 또다시 가증스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한 첫 움직임은 그동안 이 학원의 민주적인 활동에 대해 갖은 탄압을 자행하였던 학생과 직원의 재평과 영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재학 당시 폭력배로 활동하였던 진장수 씨를 직원으로 영입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러한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그들이 취임 직후 김용갑 회장에게 가한 협박에서 알 수 있다. 그 요지는 만약 민주투쟁을 할 시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협이었으며, 동시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협은 차로 갈아버리겠다는 협박이었다. 당시 이러한 내용의 협박을 가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총무부장의 진술서를 보자. 학교 측은 김용갑이란 학생이 학생회장으로부터 당선된 후부터 내외적으로 무척 협박을 가해왔습니다. 김용갑 씨는 학교 측의 비리를 제기할 때마다 학장과의 면담은커녕 구학대라는 재단 폭력배에게 하루에 몇 차례씩이나 사퇴 요구를 강요당했고, 총학 간부들까지도 무력으로 사퇴케 했으며, 이 속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던 김용갑 학형은 여기까지 와서 쓰러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상상치도 못할 추억적인 수모와 협박, 구타까지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이 속에서 학생과 직원 김진은 김용갑 학형을 자주 만나 공갈 협박을 가해왔고, 예를 들면 용갑이 너가 자꾸 학교 측에 집회를 주도하고 걸고 넘어지면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돌멩이를 묶어 연금정에 빠뜨리면 지도새도 모르게 가는 거야.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느냐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90년 3월경 김진이 학교 밖에서 만나기를 원해 김용갑 학형과 제가 김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화 도중에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며 자기 눈에 거슬리는 새끼는 절대 가만 안 둔다. 그런 새끼는 차로 죽여도 과실치사 6개월이면 풀려 나온다고 짓거리던 소리를 들으면서 치를 떤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발생한 90년 3월 6일 설악 유스 호스텔에서 자행되어진 폭력 사태는 이러한 협박이 단지 공갈로 그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였다.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그 참혹했던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다. 김용갑 학생회장과 학우 1인을 10여 명의 폭력배가 2시간여 동안 방에 감금한 채 학생회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며 강목과 맥주병 등을 휘둘러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였던 그날의 그 기억.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폭력을 자행하였는가? 열사의 사망 이후 이날 폭력을 자행하였던 폭력배는 양심선언을 통해 당일 밤 학생과 직원이 자신들에게 술을 먹이면서 가서 마음껏 폭력을 휘둘러라, 뒷일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며 폭력을 사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의 폭력 사태 이후에도 학생과 직원인 김진 진장수는 자신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김용갑 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20여일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폭력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고귀한 생명이 참혹한 죽음으로 가야 했던 비극이 일어난 것은 90년 3월 28일 새벽 2시였다. 김용갑, 학원의 자주화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며 투쟁하였던 한 시대의 젊음, 그리고 단지 그것들을 염원하였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한 인간이 겪어내기에는 너무도 참혹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그 우연인지 그의 사망 이후 하늘은 7일간이나 계속해서 비를 뿌렸다. 마치 그의 죽음을 서럽게 애도하듯이. 김용갑 여사, 당시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거리를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동차에 치여 숨진 아주 극히 단순한 교통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3월 27일 김용갑 열사의 행적을 되짚어 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도 김용갑 씨는 학원 폭력배에 의해 학생회장실에 감금된 채 폭력과 사퇴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한 속에서 더 이상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겠다는 말을 하며 낮 3시경 학생회장실을 나갔다고 한다. 그런 후 3월 21일 신입생 환영회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당일도 학생회장실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 정목운동 5인을 만나 19시 노학동의 엄지스낵, 20시 20분 시내의 동경클럽, 21시 40분 동일갈비, 22시 50분 하이데로프 등을 거쳐 23시 20분경 노학동의 마니또 분식집 앞에서 정모군과 하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용갑 씨는 노학동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한다. 이상이 바로 김용갑 씨의 사망 전날 확인된 행적이다. 그리고 이 한 젊은이가 죽음으로 가게 된 배경에 있어 드러나는 의문점에 대해서 경찰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먼저 우리는 전급한 바와 같이 당시 김용갑 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발표된 새벽 2시, 다시 말해서 김용갑 씨의 행적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27일 밤 11시 20분부터 새벽 2시까지의 공백 시간인 2시간 40여 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당시 경찰은 이러한 공백의 시간에 대해 정확한 행적의 발표 없이 단지 총무부장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는 형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즉,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김용갑 씨가 노학동에서 정모군과 헤어진 후 총무부장의 집 쪽으로 걸어갔으며 그 후 사건 발생 후 동료 학생이 총무부장에게 김용갑 씨가 찾아간 사실을 묻자 함구하다가 그날 자기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못 만나고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거짓임이 드러났다. 즉, 당시 총무부장에게 찾아온 사람은 동료 학생이 아닌 학생과 직원인 김진이었으며 또한 당시 총무부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집에 없어서 못 만나고 갔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날 밤 그 시각에 자신은 집에 있었다는 진술이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총무부장님의 집에 찾아왔던 사람이 동료 학생이고, 그리고 그 동료 학생한테 총무부장님은 전날 그 김용갑 씨가 찾아온 사실이 있냐고 이제 동료 학생이 물어보니까 그날 자신이 집에 없어서 못 만나고 갔을 것이라고 지금 수사 기록엔 써 있는데, 당시 그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예. 그날 동료 학생은 찾아온 적이 없었고, 학생과 직원인 김진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네. 찾아왔었고, 그 시간대가 제가 시내에 볼일 보고 한 9시경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 있었는데, 그날, 그러니까 3월 27일 날 밤 그렇죠. 9시까지 집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9시 정도는 집에 있었는데 11시 20분 정도라면 충분히 집에 있을 시간인데 네. 못 만나고 갔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그 김진이라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못 만나고 갔을 거라는 얘기를 한 사실은 있나요? 그런 사실은 없었고, 김진이 왔을 때 그 사고 소식을 전에 듣고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어떠한 그 대답도 안 해줬고 욕만 하는 그 와중에서 김진은 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서 김용갑 씨는 그날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총무부장의 집에 들리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김용갑 열사의 11시 20분 이후의 행적은 전혀 규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 발표 내용의 허구성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 의문점은 범인이라고 자수한 문종석은 사고 당시 검은 물체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현장에는 전혀 그 브레이크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당시 경찰의 발표는 사건 당시 비가 왔기 때문에 브레이크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현장 검증 시 물을 뿌리고 실험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당시 사고 시간으로 발표된 새벽 2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 서류는 속초 기상청에서 사건 당일인 3월 28일 기상 상태를 기록한 강수 기사라는 기상 증명서다. 그리고 서류의 첫머리에 보이는 빗금 쳐져 있는 동그라미는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기이며 더불어 그 곁에 써 있는 0235라는 숫자는 그 현재의 시각을 알리는 숫자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는 28일 새벽 2시 35분부터 내린 것으로 당시 사고 시간이라 발표된 새벽 2시에는 내리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정상적인 상태라 한다면 현장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나타나 있어야 했던 것이다. 세 번째의 의문점은 당시 범인이라 자수한 문종석은 김용갑 씨와 사고 시 충돌하면서 차의 앞유리와 좌측 백밀러가 파손되었다고 하였는데 문종석은 도주 후 이러한 내용물을 자신이 스스로 갈아 끼웠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에 의문을 제시하자 경찰은 혼자서 충분히 갈아 끼울 수 있다고 해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차량 전문 업체에서 확인한 결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먼저 차량 전문 업체인 속초의 모 유리 시트 업체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교체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불어 혼자서는 앞유리를 갈아 끼울 수 없다고 단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유리를 갈아 끼우는 데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그러한 장비가 없이 앞유리를 일반 사람이 갈아 끼웠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증언한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사람이 차 앞유리를 교체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차 앞유리의 차종이 뭔지 몰라도요. 신형 엑셀 승용차. 예, 엑셀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본드 접착식이라서 일반 화물차나 뭐 고무 들어가는 거하고 틀려가지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도 깨진 상태에서 뜯어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공구 연장을 가지고서는 해도 힘든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연장도 없이 예. 그 작업을 하려면 참 힘들죠. 그게. 예. 그리고 또 기술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나 참 힘들어요, 일하기가. 그럼 기술이 없는 일반 사람이 갈아 꼈다는 거, 그리고 장비도 없이 갈아 꼈다는 거, 이것이 그런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하면서 연장이 네. 필요한 건데 연장 없이 낀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교체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기술이 없는 사람이 그거를 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거는 네. 했다는 게. 그럼 아씨는 한 몇 년 정도 일하셨어요? 저는 지금 한 20년이 넘었어요. 자동차 일이 만든지. 그러면 지금 이게 20년 하셨는데도 지금도 장비가 없이 혼자서 그 엑셀 승용차를 갈아 끼라고 하는 거 가능한가요? 조금 힘들죠. 근데 가능하지 않다고는 못 봐도 힘들죠. 작업하기가. 그렇다면 과연 문종석이라는 자는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재주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경우는 또다시 드러난다. 문종석의 고향은 속초였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속초의 지리를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문종석의 행적을 살펴보면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약도는 당시 문종석이 도박빚으로 김모 씨에게 넘긴 자신의 엑셀 승용차를 처음 발견한 후 서울로 가기 위해 운행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시령을 넘어 서울로 간다고 한 문종석은 차를 가지고 도주를 하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인 속초 공설운동장을 경유한 지름길을 버리고 의회로 돌아서 가는 이 길을 택해 운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속에서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정확혼도 부근에 이르러 마음이 변해 돈을 갖고 차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후 돌아오는 길이다. 그것은 문종석이 이 부근에서 바로 시내를 진입할 수 있는 이 길을 버리고 또다시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해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즉 문종석은 두 차례나 지름길을 포기한 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끝에 결국 김용갑 씨를 사망케 한 것이다. 문정석은 이 지름길을 몰랐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지만 의문점은 김용갑 열사의 죽음 곳곳에서 너무도 많이 깔려 있다. 지난 90년 3월 속초 동우전문대학 김용갑 당시 학생 회장의 사망을 놓고 교통사고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0년 3월 28일 새벽 한밤 속초시 노악동 도로공사 연수원 앞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우전문대 전 학생회장 김용갑 군의 사망을 놓고 학원가에서는 아직도 사인이 불투명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내 문제로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한 분위기에서 김 군이 교통사고에 의해 숨진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 학생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김 군이 학생회장으로 어렵게 당선돼 취임한 직후부터 7차례에 걸친 납치 폭격을 당하며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한밤에 가로등도 없는 한적한 곳을 택해 더구나 주로 다니던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 자신의 자취방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씨를 치인 그 사고자가 그 혼자서 앞유리창을 가려 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노면은 브레이크 자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경찰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비가 왔기 때문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적으로 자동차 보험회사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데서 알아봤는데 비가 와도 브레이크 자국은 나타난다. 용갑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댔어요. 그리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제 모르니까 그럼 방에 가서 확인하고 올 테니까 전화 끊지 말고 있으라고. 그리고 또 가보니까 방에 불은 켜졌고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의문은 김용갑 군이 숨지기 전날 정모 군과 마지막으로 만나 헤어진 때가 밤 11시 25분, 사망 시간으로 알려진 것은 새벽 2시. 따라서 그날 밤 2시간 35분의 시간차를 김 군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 사건의 자료를 보면 뺑소니 운전자의 행적만 나열돼 있을 뿐 정작 피해자인 김 군이 숨지기 직전 2시간 35분 동안의 행방은 언급되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종결 처리됐었습니다. 학생들의 집회인 학생회 발대식을 앞둔 그날 새벽의 김 군 사망은 교통사고로 단정하기에는 이처럼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억울한 죽음이 아니기를 바라며 전면 재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용갑 씨는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해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것.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용갑 씨가 사망하기 1시간 30여 분 전인 3월 28일 0시 30분경 김용갑 씨의 자취방 앞에서 목격된 한 장면에 대한 증언입니다. 제보자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28일 새벽 0시 30분경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김용갑 열사의 자취집 앞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대의 흰색 내지는 회색의 승용차가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려 제보자에게 여기 쥐새끼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아느냐며 물어왔다. 제보자는 의아해하며 남자예요? 라고 대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다. 이에 제보자가 모르겠다고 말한 후 황급히 돌아가려 하자 뒤에서 빈정거리는 말이 들려 두려움에 뛰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보를 당시 사인진상 규명 대책위에서 접수하게 된 것은 김용갑 씨의 사망이 알려진 28일 아침 11시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쥐새끼라고 지칭된 남자는 누구인가? 확인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90년 3월 21일 속초 학생체육관에서는 90년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행사의 막바지에 이르러 또다시 학원 폭력배들이 술에 취한 채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당시 총학생회 간부들이 김용갑 학생회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피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김용갑 회장은 체육관의 뒷문을 통해 피신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후 폭력배들이 사이에서는
김용갑이가 쥐새끼처럼 몰래 뒷문으로 도망쳤다고 하며 그들끼리 김용갑 씨를 조롱하며 썼던 은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인간의 고귀한 삶과 무고한 인생의 소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의문의 참혹한 죽음은 결코 이대로 묻힐 수 없다. 김용갑 열사가 사망한 지 4년.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남은 우리들은 어느 한시도 편안할 수 없었다. 김용갑, 그리고 그가 염원하였던 학원의 자주화와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 그는 이러한 염원을 가졌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온갖 폭력과 협박, 테러를 당해야 했으며, 그리고 끝내는 싸늘한 시신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지들을 남긴 채 처절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학원의 찬연한 자주화의 불꽃으로 타오른 고 김용갑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당시 폭력을 자행하였던 학생과 직원과 전제옥재단은 이토록 시퍼런 세상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이 모순된 조국의 현실.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내 아들 살려내라라며 울부짖던 그날의 어머니,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동지들의 뜨겁게 흘러내리는 눈물과 슬픔. 농성장을 이탈해가는 동지들은 자신의 비겁함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제적의 협박, 부모님을 소환하겠다는 학원 당국의 협박에 끝내 물러서는 동지들도 울었고, 남아있는 동지들도 뒷모습을 보며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농성장으로 진입한 폭력배와 일부 교수들에 의해 머리채를 잡힌 채 파둥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여학생들까지 강제로 내몰은 저 야만스럽기 짝이 없는 전제국재단. 끌려나가며 울부짖던 여아구의 절규, 목덜미나 옷들을 잡힌 채 눈물로 호소하던 그날의 그 현장. 90년 4월 3일 마침내 김용갑 열사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 재는 생전에 자주 찾던 영금정 바다에 뿌려졌다. 그날 영금정에는 파도가 일지 않았고 하늘엔 먹구름이 자욱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 속에 눈물 속에 열사를 떠나보냈지만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는 떠나보내지도 묻어버리지도 않았다. 시련의 세월, 그러나 결코 굽힘없이 투쟁해왔던 지난 4년의 시간들을 딛고 마침내 자주학원 건설의 투쟁으로 모아지는 이 시점, 우리는 94년 자주학원 건설의 원년을 선포하면서 다짐한다. 쓰러져간 열사의 시신을 부여잡고 가슴에 지피우는 분노로서 마침내 건설하고야 말 자주학원 건설을 향해 힘차게 투쟁하겠다. 그리하여 자주학원 건설에 살아오는 신하 김용갑 열사의 후예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안녕하십니까. 제9대 자주적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유호상입니다. 김용갑 열사의 정신을 받들어 자주학원 건설을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